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 발표가 있었는 거 아시나요? 오늘 지난 10월 달에 시험 본 게 발표가 있었어요. 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가 있었는데, 모두 정답으로 인정된 게 2차에 하나가 있고요. 1차에는 모두 정답으로 인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이제 됐고요. 합격자 수는 작년보다 조금 늘었어요. 합격자 수가. 1차가 조금 늘고요. 2차는 조금 더 많이 늘고, 큰 차이는 없는데, 작년에 이제 합격생 수에 비해서 비율로 따지면은 합격률은 조금 떨어졌어요. 한 1%.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렵다 말은 해도요, 사실은 합격자 수를 보거나 이제 합격률을 보면은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는 게 이제 드러나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잘 못 본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죠. 잘 못 봤더니 이제 어렵다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처음에 시험 막 끝나고 나서 뭐 인터넷 카페에는 난리 났었습니다. 뭐 시험이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냐.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이건 이제 뭘 뜻하는가 하면은, 꾸준히 그냥 제 페이스대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은 합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페이스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가시면은 충분히 합격하니까 걱정 마시고요. 네? 여기는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작년에는 가르치질 않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는 20%예요. 평균 한 20%인데, 올해는 20%보다는 조금 높을 거예요. 작년과 올해, 작년보다 약간은 합격률이 떨어져도 20%는 넘을 거니까. 근데 학원 수업을 들은 분들은 훨씬 합격률이 높아지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는 말고 다른데 제가 출강했던 데는 이제 누구 합격했다, 이제 발표 나기 전에 그날 수험생분들이 시험지 보고 이제 채점했는 결과로는, 아무튼 저는 1차 담당이니까 2차까지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들은 한 60% 이상이 패스했거든요. 1차를 패스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개론 민법이 다 패스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가르친 건 아니고 이제 민법 교수님도 같이 가르쳤지만, 아무튼 수업 들은 사람들 이렇게, 물론 이제 중간에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렇게 포기하고 중도에 그만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모르죠, 누군지는. 근데 거의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던 분들, 그런 분들은 한 70% 가까이가 1차 패스했어요. 그러니까 남아 있으면 거의 합격한다는 얘기죠. 근데 2차까지는 모르겠어요. 그 중에 다시 또 2차도 패스한 분도 계시고 1차만 패스한 분도 계시고 이렇게 달라지겠죠. 아무튼 꾸준히 하면은 뭐 너무 무리하실 필요도 없고요. 어떤 분은 이제 오늘 오면서 이제 문자도 받았는데, 사실은 개론 과목이 2회 위주로 수업을 들어서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뺄 수 있었다. 개론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 다른 과목에 시간을 많이 들여서 동차로 합격하기가 쉬웠다, 이렇게 이제 문자도 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하는 방식은 2회 위주로 하는 것이니까, 이제 2회를 잘 해두시면은 따로 시간을 많이 내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할 차례가 어디죠? 투자론이죠. 투자론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이 두꺼운 내용을 다 복습하는 거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터치를 해드린 부분들, 많이 터치해드린 부분들 위주로 복습을 하시고요. 별로 터치를 하지 않은 부분은 여러분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투자론 하는데, 첫째 주 했던 내용이 뭔가면은, 첫째 주에 총론을 했죠. 총론에서는 부동산 개념이 뭐냐, 부동산 분류도 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특성에 대해서 했고요. 이거는 이제 중요도가 낮다 그랬죠. 부동산 속성.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 그랬고요. 요걸 위주로 하라 그랬고요. 부동산 개념에서는 법경기했죠. 법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자, 이 중에서 분량이 제일 많은 것은 법적 개념이라고 그랬죠. 법적 개념은 다시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자, 이런 표현은 법에 있는 것은 아니죠. 학자들이 이렇게 그냥 분류를 했을 뿐이고요. 다만 이제 민법에 규정된 부동산이 바로 토지 및 그 정착물에서 그걸 학자들이 분류하기를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 및 그 정착물에서 앞으로 뭐에 대해서 자세히 해야 된다고요? 정착물에 대해서 자세히 해야 된다 그랬죠. 땅에 붙어 있는데 잠깐 동안 붙어 있어서는 아니고요. 항구적으로 그 물건이 효용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붙어 있어야 정착물이죠. 그러면서 뭐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 자, 요게 이제 과제가 더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을 더하죠. 요것도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요건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민법상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이라는 공시수단을 갖는 그런 물건이라고 그랬죠. 자, 요게 이제 분량이 좀 있고요. 나머지 경제적 개념이나 기술적 개념은 단어 정리만 하면 된다 그랬죠. 단어 구별만 하면 된다 그랬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산도 상품으로 본다 그랬고요. 생산재나 소비재 이런 표현들 또는 자산, 자본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요거 기술적 개념은 공간, 자연, 위치, 환경 뭐 이런 단어들, 토목, 지질 이런 단어들 구별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분류에서는 토지 분류를 했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택부 뭐 이렇게 대지, 택지, 부지, 택지를 중심으로 기억하시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후보지, 이행지,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 그리고 필지, 획지, 법적 개념이냐 경제적 개념이냐. 그래서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는 권리 표시 측면에서 보는 게 필지. 부동산 활동, 개발이라든가 뭐 관리라든가 거래라든가 부동산 활동의 단위, 이게 획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두 필지 이상이 하나의 획지가 될 수 있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의 개발 현장을 볼 때 그는 획지를 보는 것이고요. 그게 몇 필지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필지, 획지. 그 다음에 나지 건부지,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 건물이 없는 땅. 건부지의 경우에는 건부 감가가 발생할 수도 있고 건부 증가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맹지 자로형 토지, 도로에 접합면이 없는 토지, 좁은 입구로 연결되어 있는 토지, 그 다음에 법지, 빈지,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 빈지는 물가, 바닷가라 그랬죠. 바닷가, 물가, 빈자. 이런 땅들. 또 포락지, 집안의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서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 또는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물의 침식 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런 걸 했고요.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는 수요 공급을 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강론이죠. 강론에 먼저 이제 경제론을 했죠. 경제론에서 수요 공급이 있었고 경기 변동이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중요도가 좀 낮고 한 문제 정도고요. 여기 이제 중요도가 높다 그랬죠. 수요 공급에서는 수요 공급의 개념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그 다음에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그 다음에 균형의 결정과 이동. 그 다음에 탄력성. 탄력성은 난이도가 좀 높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위주로 했었습니다. 개념에서는 유량 변수와 저량 변수를 구별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수요라고 하거나 또는 공급이라고 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해서 측정하는 것이 유량 개념, 일정 시점을 전제로 저량 개념. 나중 되면은 요 구체적인 항목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유량 개념의 대표적인 것은 소득이라 그랬고요. 소득과 관련되는 것은 들어오는 거든 나가는 거든 유량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저량 개념은 재고, 자산 개념이 대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재고나 자산 계산 관련되는 것은 전부 다 이 저량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했죠. 전체 개념이죠. 사버린 것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사려고 하는 것을 측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야 그게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산 사람은 이미 산 사람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사전적 개념이고요. 그렇게 하는 욕구는 유효 수요와 잠재 수요 이렇게 있는데, 유효 수요는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이 모두 있는 수요를 말하고요. 잠재 수요는 구매 의사만 있는 거죠. 시장에 등장하는 수요는 어떤 걸 측정한다고 했어요? 돈 들고 와야 된다 그랬죠. 돈 들고 와야 됩니다. 돈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유효 수요만 측정한다. 개념에서 그런 내용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를 할 때는, 자, 이게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재화의 가격만 있는 게 아니고, 소득, 관련자 가격, 여러 가지가 수요 결정 요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수요 곡선이고요. 수요 곡선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양을 이 수요량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격 외에 다른 요인이죠. 가격 외에 다른 요인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할 때는 수요 변화라 그랬죠. 근데 그 수요 변화는 새로 이 수요 곡선을 그려야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새로 수요 곡선을 그려서 나타내야 되고요. 소득이 변하든 관련자 가격이 변하든 인구가 변하든 기화가 변하든. 근데 이거 가격이 변하는 것은 새로 이 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같은 수요 곡선상의 점의 변화다. 그러면서 길이가 변한다. 마찬가지 논리로 공급량 변화와 공급 변화도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 변화,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면 공급 변화. 공급 변화에는 소득이나 인구 이런 게 안 들어간다 그랬죠. 생산 기술 수준이나 생산 요소 가격 이런 것들이 변하면 공급 변화입니다. 다음에 이제 균형의 결정했고요. 균형이라는 것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을 때 이게 이제 균형이고요. 균형이 아닌 상태를 불균형. 불균형은 초과 공급인 불균형과 초과 수요인 불균형이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초과 공급인 불균형은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요. 초과 수요인 불균형은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초과 공급 초과 수요 할 때 머릿속에 이 무대를 그리라 그랬죠. 초과 공급은 공급자들이 시장이란 무대에 더 많고 수요자들이 더 적은 상태. 그럼 가격이 내려가면서 공급자들 중에 일부는 빠져나가고 밖에 있는 수요자들 또 등장하고 그러면서 같아지게 되는 거죠.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갈 때는 이렇게 가격이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수요량과 공급량이 변해요. 이 수요량 공급량 변화 이 두 개가 변해서 결국 균형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바로 균형이에요. 이 결정된 균형이 이동하는 것은 교차점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교차점이 이동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밖에 없어요? 교차점이 이동하는 것은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죠?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이 이동을 해야 교차점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균형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잠하던 시장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질문했죠. 잠잠하던 시장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간다. 그게 바로 균형 가격이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생략해서 그냥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격만 묻지 않고 이제 앞으로는 균형 거래량도 물어요. 잠잠하던 시장에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체결 건수, 중개사무소에 계약서 쓰는 것 어떻게 늘어나죠.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거나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거는 거래 건수는 늘어난다 그랬죠. 공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도 시장은 북적북적 거려지기 때문에 거래량은 많아진다고요. 체결 건수는 많아져요. 대신 공급이 증가할 때는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파는 게 많아지면은 사는 게 많아지면은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많아지는 거고, 파는 게 많아지면은 가격이 내려가면서 체결 건수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입장에서는 사실은 체결 건수 많으면 괜찮은 거예요. 내려가더라도 파는 사람이야 별로 마음은 안 좋겠지만 중개 수수료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야 좀 마음은 그래도. 그러니까 아무튼 중개 수수료는 발생, 거래 건수는 늘어나는 거예요.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그래서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하면 거래량은 증가고요. 수요든 공급이든 감소하면 거래량은
감소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동이고요. 탄력성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라고 했어요. 수량이 많이 변하면은 탄력성이 큰 거고요. 수량이 적게 변하면 탄력성이 적은 거라 그랬죠. 근데 그게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변할 수도 있고, 소득이 변할 때 수량이 변할 수도 있고, 관련제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류가 뭐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뭐 이렇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탄력성이에요.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많이 변하는 재화가 있고요.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적게 변하는 재화도 있다 그랬죠. 그 많이 변하는 재화가 바로 사치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탄력성이 커요.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 필수제는 탄력성이 적은 재화죠. 그래서 그 재화의 성격에 따라 정부 정책이 달라져요. 보통은 필수제의 정부 정책이 집중돼 있어요. 필수제. 그래서 그런 탄력성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는 현상을 경기 변동 뭐 이렇게 했고요.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더 해도 되니까.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했는 게 정책론이죠. 시장론이죠. 그 다음에 정책론. 시장론에서는 조금만 설명드렸죠. 이거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부동산 시장의 기능. 요거 잠깐 했죠. 여기서는 이제 과장국수 비비자 했고요. 여기서는 자고가 정량 뭐 이렇게 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시장 기능을 해야 정책론에서 어떤 내용을 했어요? 시장 기능 중에서 자원 배분 기능을 말씀을 드렸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자원을 배분한다? 시장이 자원 배분한다 그랬죠. 자, 이제 앞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말 안 해도요. 자원 배분 누가 한다 그러면은 시장이 한다. 이게 나와야 돼요. 시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럼 자원 배분. 이게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그렇게 시장이 자원 배분을 해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그랬죠. 시장이 손도 없이 발도 없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그랬어요? 시장이 손도 없이 발도 없이 어떻게 시장이 자원을 배분해요? 효율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보고. 시장에 형성되는 가격 보고 그래요. 가격. 가격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된다 그랬어요?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는 가격이 더 올라가게 돼 있죠.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으면은 그러면은 자원이 어느 쪽으로 먼저 가요? 가격이 올라가는 쪽으로 자원이 먼저 가게 돼 있습니다. 더 비싼 값 받을 수 있으니까.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어디로 먼저 가요? 자기 몸값을 높게 쳐주는 쪽으로 간다고요. 종이든 목재든 인적 자원이든 철강이든 밀이든 쌀이든 어느 쪽으로 먼저 간다고요? 제 값을 쳐주는 쪽으로 먼저 간다고요. 그럼 제 값을 쳐주는 쪽이 바로 뭐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이죠. 그렇게 자원이 이용돼야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거죠. 정말 너무나 뛰어난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라는 이 시스템이. 정말로 누가 코치하는 것도 아니고 알려주는 것도 아니지만 가격이라는 데서 그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장 기능을 무슨 기능이라고 한다고요? 가격 기능이라고 그래요. 이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내버려두는 게 자본주의에서는 정말 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무역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자유무역 속에 이제 빈익빈 부익부라든가 이렇게 착취 이런 것들이 잘못 이제 개입되어 버리면 이제 너무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는 통제가 필요한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국제사회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그래서 공정무역 하지 않습니까? 그 국내에서도 너무 그렇게만 하면은 빈익빈 부익부라든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스럽게 독점이 나타나요. 이게 격차가 커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독점이 되어버리면 그 기업은 일단 독점이 되어버리면은 생산량을 줄이면서 가격을 올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개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 시장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게 시장 실패라 그래요. 시장 실패. 시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게 시장 실패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정책론을 연결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 말고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입지론, 그 다음에 지대론, 그 다음에 도시 공간 구조론. 자, 이런 것도 있다 그랬죠. 자, 이건 이제 어떤 흐름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것들이니까 지난주에 이것만 설명드리고 어디로 갔어요? 이쪽으로 갔죠. 그래서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
정부의 개입 필요성이라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개입 수단이라는 거 했어요. 이거는 이제 왜 개입하느냐, 이거는 어떻게 개입하느냐, 이렇게. 그 다음에 토지시장에 개입하는 토지정책,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주택정책, 그 다음에 조세 정책 있죠. 부동산 조세. 자, 요거는 이제 왜 개입하느냐는 두 가지로 얘기했죠. 하나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놓으면 대체로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요. 높이 가격이 형성되는 쪽으로 자원이 가는데, 문제는 공공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가격이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지를 않아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만들면 만든 만큼 만든 사람이 손해요. 민간에 맡겨놓으면. 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시장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시장이 할 수가 없는 거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자원이 등대 같은 거 만드는 쪽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쪽으로도 자원을 배분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처음서부터 시장이 할 수 없는 게 있다 그랬죠. 형평성 측면의 그런 정책들은 민간에서는 할 수 없어서 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입하는 거죠. 이게 이제 주로 형평성 측면이라면 요거는 효율성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효율성과 형평성은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개입하느냐, 이거는 직접 개입하느냐, 간접 개입하느냐, 토지 이용 규제를 하느냐. 직접 개입하는 거는, 이거는 정부가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해버린다 그랬죠. 정부가 선수로 뛰어버려요. 정부가 제도를 만들고 심판하는 역할을 하다가 얘네들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만 하는 역할을 하다가 아예 수요자가 돼버리거나 공급자가 돼버리면 무슨 개입? 직접 개입, 선수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조해준다고 그랬죠. 지원해주거나 보조해주거나 이러면은 간접 개입.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직접 사는 건 아니거든요. 세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 규제는 여기 토지 정책에서도 또 등장해요.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이라고 했어요. 지역지구제라는 것은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용도를 나누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지금 그러고 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나누잖아요. 녹지지역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거죠. 뒤죽박죽이 돼버리면 서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거는 부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 시장 실패가 워낙 중요해서 이거 따로 더 했죠. 시장 실패의 원인에서 외공불비했죠. 외는 뭐예요? 외는 외부 효과, 공은 공공재, 불완전 시장, 비배칭 정보 또는 불완전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외부 효과라 했죠. 외부 효과는 의도하지 않는 손해나 이익을 끼치면서도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는 현상이라 그랬죠. 근데 의도하지 않는 이익을 주면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그건 정의 외부고요.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끼치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부의 외부라 그랬죠. 그런 이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는 것은 부의 외부를 제거하는 거예요. 서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공공재나 아까 등대 같은 거, 이거는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난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어렴풋이 기억만 나셔도 돼요. 어렴풋이 무임승차 문제.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거 책을 보고 복습을 한다 해도 복습도 아마 제대로 안 될 거예요. 책이 수업 이제 할 때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다 이렇게 체크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굵직굵직한 주제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이렇게 책을 보시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때는 차라리 그냥 동영상으로 복습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아무튼 이렇고요. 그다음에 지역지구제 말고 이 토지 비축제도 이런 것도 설명드렸죠.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렸죠. 장래 필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비축하는 것. 그리고 TDR, 개발권 양도제도 소개는 해드렸죠. 개발권 양도제는 이런 지역지구제를 시행할 때 나타나는 형평성 측면의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효율성 측면의 정책이지 않습니까? 지역지구제가. 맞나요? 지역지구제는 뭐 하기 위해서요?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거죠. 부의 외부. 다들 지금 듣고 계시죠? 이 지역지구제는 서로 좋지 않은 영향 미치는 것을 막는 거잖아요. 서로 좋지 않은 영향 미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럼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 녹지지역, 주변의 그린벨트, 이게 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린벨트가 지정된 지역 내 토지 소유자는 재산상 손해를 보는 거죠. 누구는 개발을 허용하고 누구는 개발을 못하게 하면 이게 바로 무슨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자, 이런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니까 뭘 해줘야 정상이에요.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되면은 보상을 해줘야 정상이지만 보상 규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보상 규정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개발이 제한된 지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뭐를 줘요? 개발권을 줘요, 개발권을. 그러고는 그 개발권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딴 데 팔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 하는 겁니다. 됐나요? 혹시 그 지난주에 안 했나요? 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또 기억이 안 나죠? 말씀드리니까 좀 기억이 나죠?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은. 지금은 그게 정상이고, 나중에는 TDR만 해도 이제 또 오르겠죠. 그러니까, 첫 술에 배부를 필요 없고요.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도 않아요. 자꾸 하다 보면은, 되겠지 하고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벌써 보세요. 여기는 몇 번째 들었어요, 오늘. 4번째죠, 벌써. 벌써 4번째 아니에요. 이거는 3번째. 그러니까 좀 다르지 않나요? 이거 한 것 같죠? 이제는 훨씬 기회 있죠? 이거 좀 조금 더 기회 있고요. 요거보다는, 요거는 이제 조금 낯설고, 요거는 전혀 낯설고, 뭐 이렇게. 아무튼, 반복을 하면은 이렇게 괜찮아집니다. 자, 근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앞으로는 이제 타이틀만 적어 놓고, 여기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요, 아마 다를 거예요. 뭘 했다는 것만 해도.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고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여기도 목차는 있어요. 목차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목차와 제가 수업할 때 이렇게 써드린 목차는 일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말 필요한 것들, 필요한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 그 수업 시간에 이번 순환에 말씀드렸던 것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기억나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주택정책에서는 임대료 규제했어요. 여기 이제 분양가 규제와 성격은 똑같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 보조 했고요. 여기는 이제 조세 귀착이라는 게 있었고요. 기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임대료 규제에서는 시장 임대료가 어떻기 때문에 규제한다 그랬어요. 시장 임대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규제한다 그랬죠. 시장 임대료가 너무 높은데 규제하는 임대료는 그거보다는 낮게 규제를 해야 되겠죠. 자,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자, 수요 공급 얘기를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얘도 물론 수요 공급 얘기하고 얘도 수요 공급, 다 수요 공급 얘기하는데, 수요자들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더 넓은 집으로 가려고 하겠죠. 임대료를 규제하면은 지금 뭐 단칸방에 살던 사람들, 좁은 집에 살던 사람들은 방 2칸짜리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려고 하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자들은 돈이 돼야 안 돼요? 돈이 안 되면은 공급량을
줄이겠죠. 근데 공급량을 줄이는 게 주택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철거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냥 수요하고자 하는 게 더 늘어날 뿐이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철거된 후에는 새로 짓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주택은 점점 부족해져요. 그리고 사려는 사람은 많아져요. 그럼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겠죠. 이게 초과 수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초과 수요가 나타나면 시장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물건은 없으니까 공급 물량을 더 늘리고 가격 올라가면은 수요량을 줄여야 정상이죠. 근데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못 올라가게 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막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압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용수철 50cm짜리를 40cm로 이렇게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근데 이게 단속이 느슨해지면 어떻게 돼요? 용수철이 튀어 올라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원래 50cm짜리가 어디까지 튀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더 높게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한 40만원 쓰면서 실제로는 한 20만원 50만원 가지고 안 돼 이제 20만원 더 좀 60, 70 이렇게 웃돈을 20, 30을 더 올려줘야 돼요.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해지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는 부작용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오랫동안 시행하는 정책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임대인들은 돈이 안 돼요. 40밖에 못 받으니까. 물론 웃돈을 얹어받는 임대인은 뭐 수리도 해주고 수선도 해주고 이렇게 하겠지만 처벌이 두려운 임대인은 40밖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40 받는 임대인들은 수리 수선 같은 거를 잘 안 해주려고 하겠죠. 그럼 주택이 질적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싼 게 비지떡이 싼 것처럼 이렇게 싼 게 비지떡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릴 가능성도 있고요. 다음에 임차인들은 집을 구하기 힘들죠. 그나마도 집을 구하기 힘들면 이사를 가기가 어려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직장을 여기 다니다 다른 데로 옮겼으면 그 직장 근처로 가는 게 편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직장 근처로 가려면 집을 구해야 갈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집이 부족해요. 집을 구하기가 어렵죠. 집을 구하기가 어려우면 이사를 가기가 어려워요. 이동이 저하돼요. 그래서 교통비가 증가하고 이런 여러 가지 파생되는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에요. 분양가 규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잠깐 동안만 하다가 말아야 돼요. 지금 여기 전국적으로 이제 투기 지역이다 해서 이제 규제하는 지역이 많죠. 근데 이런 거를 오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잠깐 동안 이제 과열 보일 때 그때 잠깐만 하고 빨리 풀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 보조하면 이제 보태주는 거잖아요. 보태주면은 임차인들의 실질소득이 어떻게 해요? 실질소득이 올라가죠. 실질소득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 수요를 증가시키겠죠. 이제 더 넓은 집으로 갈 거 아니에요. 보태받아가지고. 자, 근데 그 과정에서 뭐가 올라가요? 수요를 증가시키면은. 수요 공급에서 했잖아요. 수요 공급에서.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이 원래 임대료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임대료가 올라가면은 그 혜택을 누구도 본다는 얘기예요. 임대인들도 혜택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다 혜택 보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올라갔으니까 돈이 되니까 공급을 증가시키죠. 공급을 증가시키면 이제 임대료가 내려가서 나중되어야 이제 임차인이 다 혜택을 보는 그런 이제 수요 공급 과정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수요 공급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수요 공급 얘기. 그다음에 조세 기척의 얘기는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그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하는데 그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가 상대방에게 전가가 될 수 있다 그랬죠. 조세 전가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누가 얼마만큼의 조세를 부담하느냐의 문제가 조세의 귀착의 문제예요. 근데 이게 선택의 폭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선택의 폭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세를 덜 부담하게 돼요. 자, 제가 갖고 있는 원룸주택 10칸짜리 원룸주택이 있는데 그 원룸 10칸 중에 이제 다 세 들어 사는데 재산세를 저한테 매겼다고 제가 세입자들한테 10만원씩 더 올려 받겠습니다 했을 때 주변에 빈집들이 많다면
주변에 빈집들이 많다면 그쪽으로 가버리면 내가 빈집이 돼버리죠. 그러면은 내가 함부로 월세를 올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많다면 제가 함부로 뭐를 전가를 못 시켜요. 세금을 전가를 못 시킵니다. 그럼 고스란히 누가 부담해야 돼요? 제가 부담해야 돼요. 이거는 수요자들의 선택의 여지가 많을 때 얘기해요. 수요자들의 선택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 바로 수량 변화를 크게 할 수 있다, 이 의미예요. 제가 갖고 있는 주택의 그 원룸 10개 중에 수량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탄력성과 관련된 수요자들의 탄력성이 크다, 이 소리는 수요자들이 선택의 여지가 많다, 이 소리와 같은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많다, 탄력성이 크다, 그럴수록 부담하는 세금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한다, 비탄력적일수록 더 부담한다. 이게 가장 핵심되는 결론이었어요. 그런 내용들을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런 내용들이에요. 앞으로 이제 요 내용들에 대해서 주로 수업을 합니다.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거. 그래서 설명은 안 드렸지만 그래도 타이틀은 적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 되면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또 압축이 됩니다. 몇 개가 중요하다, 이렇게. 자, 오늘은 이제 투자론 들어가고요. 자, 이 복습하는 게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한데, 사실은 이 복습의 효율성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복습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보통은 한 20분 정도 복습하면 되는데, 처음서부터 다 복습하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렸죠. 그게 훨씬 낫죠. 그거 잠깐이지만 그 잠깐의 복습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이런 식의 학습 방법을 택하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제 투자론은 투자론 이제 투자론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지렛대 효과가 중요해요. 지렛대 효과. 다음에 위험과 수익이라는 단원이 있고요. 여기 요거는 이제 위험이라는 거하고 수익이라는 거, 이제 주제 두 개의 주제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어요.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들어보셨나요? 포트폴리오 뜻이 뭐예요? 들어는 봤어요? 무슨 상표 이름이에요? 네? 그렇죠. 어떤 목록. 원래 의미는 그거예요. 목록. 네, 이렇게 딱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목록을 작성하는 거죠. 네, 원래의 의미예요, 그거는. 예, 원래 포트폴리오 의미는 그런 목록입니다. 근데 이거는 목록이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죠. 분산 투자라는 뜻이에요. 어떤 투자 항목을 여러 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해요. 분산 투자의 의미예요. 포트폴리오는. 여기서는 이제 앞으로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분산 투자라고 생각해요. 분산 투자. 다음에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게 있고요. 다음에 현금 수지 측정이 있어요. 다음에 투자 분석 기법. 이거는 거의 분량으로 봤을 때는 7문제에서 이제 최근엔 좀 비중이 좀 더 커져서요. 거의 뭐 2주에 걸쳐서 1주 반에 걸쳐서 해야 되는 분량이에요. 분량으로 봐서는 어느 하나 중요도가 낮은 게 별로 없어요. 다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한 요 정도까지 하고요.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요 이제 각각의 개념들 위주로 위험이 뭔지 수익이 뭔지 세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 오늘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투자라는 게 뭔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투자라는 게 투자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돈 있죠. 투자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아무것도 없이 투자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근로소득이든 뭐 다른 어떤 소득을 통해서 뭘 만드는 후에, 목돈을 만드는 후에 그거를 어딘가에 넣는 건데, 요거를 홀랑 지금 써버릴 수도 있는 거죠. 맞잖아요? 홀랑 써버리는 거예요. 확실한 거, 요거는 현재 확실한 소비예요. 확실한 소비. 내가 지금 써버린다면은 지금 확실하게 써버릴 수 있는 그런 돈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어딘가에 투입을 하는 거죠. 어딘가에 투입을 할 때는 뭔가를 얻기 위한 거죠. 뭐를 얻기 위한 거예요? 수익을 얻기 위한 거죠. 수익. 그 수익은 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언제 발생하는? 미래 발생하는. 요거를 교환하는 행위라 그래요. 교환. 현재의 확실한 소비와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교환하는 행위가 투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불확실하다는 요 표현이 바로 위험이에요. 위험. 이 불확실한 게 이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한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수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진정한 의미의 투자라고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은행에 예금하고 오기도 하죠. 은행에 예금하고 오면서 나 투자하고 온다 이렇게 하나요? 왜 투자한다고 안 할까요? 그러면 위험이 적은 정도가 아니고 위험이 없죠. 그거는 물론 아주 고액의 예금을 하면은 다를 수 있죠. 예금자 보호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예금은 은행이 망하면은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죠. 원금이자 합쳐서 5천만 원까지는 보호가 되죠. 은행별로 있는 거는 다 되죠. 그러면은 은행별로 나누어서 하면 되죠. 얼마를 예금하면 돼요? 5천을 하면 안 돼요. 한 4천에서 4,500 이렇게 이자까지 해서 5천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한 1년 만기로 넣어놓을 것 같으면 한 4,800 이렇게 800 정도? 그리고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별로 고민 안 해도 되죠. 뭐 얼마까지 해야 보호되겠다 이렇게 그것도 나누어서 아무튼 저는 한 번도 고민한 적 없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투자예요. 투자. 근데 우리가 펀드에 넣는다. 이거는 이제 예금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펀드에 넣는다 하면은 요 돈이 이제 몇 프로가 된다는 보장이 없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드디어 이제 투자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일단 투자의 개념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교재에서 그 투자 개념 어디죠? 페이지 수가 221쪽에 투자의 개념 해서 있죠. 그래서 그는 뭐 참고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그 밑에 부동산 투자의 장점 해서 나오고 있죠. 제일 먼저 지렛대 효과가 있는데 넘어가 보십시오. 지렛대 효과하고 인플레이션 해치, 소득이득, 자본이득, 절세 효과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 여러 가지를 다 한꺼번에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 한 개씩만 대답해 보세요. 장점과 단점 한 개씩만.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책을 보지 말고 그냥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수익이 큰 편이에요. 또 비교적 안전한 편이에요. 수익이 크면서 비교적 안전해요. 그죠? 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편이니까. 단점은? 예? 그게 황금성이 떨어져요. 투자 금액도 많이 필요하고요. 돈만 있으면은 이제 부동산을 사면 좋겠지만 이제 돈이 부족하고 일단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황금성이 유동성이 낮아요. 자, 근데 이게 수익이 괜찮다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수익이 괜찮다는 게 이제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말이에요.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가 하면은 인플레이션 해치라 그래요. 자, 이런 이제 단어가 이제 어려워요. 인플레이션 해치가 뭔가 하면은
자, 내가 돈은 많이 갖고 있어요. 뭐 1억, 2억 갖고 있어요. 부동산 살 돈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1억을 예금으로 갖고 있을 때 인플레가 3% 발생하면은 은행에서 당신 예금해 놓은 기간 동안에 인플레가 발생했으니까 이자 말고 3% 인플레만큼 더 얹어 드릴게요. 이런 데 봤어요? 인플레 발생한다고 해서 더 이자를 쳐서 주는 거 보셨나요? 없죠. 예금 상품은, 그런 금융 상품은 인플레가 발생한다고 해서 더 쳐주지 않아요. 근데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인플레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인플레가 발생한다는 게 이런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 아닌가요? 물가가 올라가는 게 인플레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물가가 올라간다는 게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이걸 보지 마시고요. 물가 상승이 뭐하고 같아요? 이거하고 같다는 사실을 지금 모르시는 건가요? 이거 다들 아시죠? 말을 하세요, 말을. 지금 알았어요. 인플레가 물가 상승과 같아요. 인플레. 네,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똑같은 월급이라도 먹고 살기가 점점 팍팍하잖아요. 뭐 추석 장바구니 물가가 어떻고 이런 말 하죠. 자, 인플레가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이 그렇게 예전처럼 많지 않고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물가 상승과 인플레가 같은 거예요. 자, 이럴 때 내가 돈으로 갖고 있으면 인플레가 발생하면 발생하는 만큼 손해죠. 예금도 마찬가지예요. 예금은 정해진 이자만 주기 때문에 인플레가 많이 발생해버리면 1년 전에 살 수 있었던 물건을 못 사게 돼요. 그 이자 얼마 받아가지고 부족하다고요. 맞나요? 근데 인플레라는 게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의 가격이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거는 물건의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는 어떻다고요? 대체로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요. 그게 이제 물가상승 인플레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은 대부분은 올라가게 돼 있다고요. 자, 그럼 내가 돈으로 1억 갖고 있는 거 하고 1억짜리 부동산 사서 갖고 있는 거 하고 인플레가 발생한다면 어떤 게 더 좋아요? 당연히 부동산 갖고 있는 거. 그게 조금 전에 조금 더 많이 올라가면은 다른 일반 재화보다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면은 충분한 수익이 되고도 남는 거죠. 조금 전에 수익이 크다 그랬죠. 그 수익이 크다는 게 인플레가 되면 되는 만큼 부동산 가격도 그만큼 많이 올라가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해지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이 해지라는 단어는 원래는 쐐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쐐기 아시죠? 옛날 이제 나무를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땅에다가 박아서 뭐를 만들어요? 이렇게 울타리 만들죠. 울타리, 목책. 그러니까 원래는 쐐기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얘가 울타리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근데 계속 뜻이 점점 변하죠. 울타리는 뭔가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죠. 보호한다면 보호. 뭐로부터 보호한다? 인플레로부터 보호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됐나요? 그게 이제 부동산 투자의 사실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새로운 용어를 사용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부동산 투자에서는 정말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단점은 환금성이 낮다는 거죠. 환금성이 낮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말고도 지금 거기 더 있죠. 자, 그거 말고도 더 있는 것 중에 지렛대 효과가 이제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거 지렛대 효과를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게 이제 221쪽에 있는 거고요. 그 지렛대 효과는 워낙 중요해서 223쪽에서 더 설명하고 있죠. 그 굉장히 여러 번 출제가 됐죠. 여러 번 출제됐다는 게 표시가 돼 있죠. 자, 그거 말고
소득이득, 자본이득 해서 222쪽에 그것만 단어 뜻만 알고 지나갈게요. 이건 앞으로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소득이득, 자본이득은. 자, 그럼 결국은 일단 이번 단계에서는 장점에서는 뭐 기억하시고요. 인플레이션 엣지, 단점에서는 유동성이 낮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소득이득, 자본이득. 자, 여기서는 이거는 임대료 수입을 생각하는 거예요. 임대료 수입. 이거는 시세 차익이에요. 두 가지. 소득이득은 임대료, 자본이득은 시세 차익.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우리 주택을 생각하면은 조금은 어색할 수 있어요. 주택에는 임대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 많은 주택 중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주택이라 할지라도 수익성 부동산은 있죠. 원룸 주택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자, 뭐를 전제로 해서 생각한다? 앞으로 투자론에서는 수익성 부동산을 전제로 해서 생각한다. 수익성 부동산. 아셨죠? 수익성 부동산은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임대료가 발생하죠. 자, 요거는 매년 발생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언제 발생해요? 나중에 처분할 때. 자, 그러니까 이거는 몇 번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는 딱 한 번 계산하는 거예요. 5년간 운영하면 5년 후에, 10년간 운영하면 10년 후에. 요거는 언제 계산하는 거예요? 매년이라고 해요. 연간 단위를 기준으로 해요. 우리 왜 은행 금리 1.5%가 월 단위예요? 연 단위죠. 그러니까 모든 이런 퍼센트라든가 이런 기준, 계산하는 기준 단위는 매년으로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매년. 그러니까 대출 이자율이 3.5%다. 이것도 뭐예요? 매년, 연 3.5%다. 이렇게. 자, 연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렛대 효과예요. 자, 이 지렛대 효과는 매우 중요하고요.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이건 좀 한숨 쉬고 그리고 좀 보겠습니다.